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날이 오네요. 오지 않았다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좋지 않은 일로 사연을 쓰게 되었으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저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용기 내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죽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간 죽지 못해 살다가 그래도 살아야겠거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사실 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정말 기구하고 또 기구한 저희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아입니다. 뭐 처음부터 부모님이 없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서로 저를 키우기 싫어했고 저는 당연히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고요. 뭐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하던 말입니다. 당연히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고아원의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취직한 곳이 남편을 만났던 직장이었어요. 건설회사였는데 남편은 그곳의 일용직 노동자로, 그리고 저는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월급을 주는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얼굴을 보면서 친해졌고 어느 날 밥을 먹자고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만큼이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저와 같은 고아 처제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대며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저는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곳이 싫다고 뛰쳐나간 뒤로 연락이 잘 안 돼. 찾아는 봤어? 그랬는데 나를 피하는 건지 어떤 건지 영 만나지지 않더라고. 남편에게는 친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선생님에게 뺨을 한 대 맞은 적이 있는데 그 길로 그것을 뛰쳐나가 아직도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야. 걱정 안 돼? 물론 되지.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고 그 자식은 나와 달리 똑부러지는 놈이라 잘 살고 있을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똑부러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쁘게 말해서는 허허실실해 귀가 얇은 사람이었고 좋은 말로는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모가 난 곳이 없고 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원래도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책임질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듯도 했고 말이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말렸던 적도 있을 정도라니까요. 당신 그러다 병나. 쉬엄쉬엄해. 우리 애가 있는데 어떻게 쉬엄쉬엄해. 나는 내 새끼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줄 거야. 내가 못해서 서러웠던 것들 하나도 안 느끼면서 살게. 그런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힘이 될 줄 뿐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저희 가족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유하고 다 가지고 사는 삶을 생각하겠지만 저희 부부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기는 해요. 맛있는 것을 가끔 가족들끼리 먹으러 식당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비싼 것이 아니라면 크게 고민 없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줄 수 있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삶. 저희 부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도로도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허겁지겁 저를 불렀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찾았어. 뭘? 뭘 찾아? 내 동생. 앞서 이야기했듯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던 그 동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남편만큼 저도 그 소식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너무나 큰 의미거든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 되는 분의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그 의외라는 게 남편과 닮지 않아서도 있었지만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에 비싸 보이는 장신구들을 치렁치렁 달고 나왔거든요.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어. 너는 야무지니까. 돈 많이 벌어서 형 찾으려고 했어. 너무 늦은 건 아니지? 그럼 안 늦었지. 돈을 많이 벌어서 형을 찾으러 오려고 했다던 도련님은 정말 본인의 말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남편의 질문에는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하며 어물쩍 말을 넘기는 게 제 눈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기는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건 신경도 쓰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단지 동생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제 형님이 생기는 거네요. 너무 좋다. 도련님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나온 여자는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첫인상은 좋지 않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노출이 심한 옷에 길고 빨간 손톱, 그리고 뒷말을 잘라먹는 은근한 반말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만난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바로 옆에서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며 동서를 소개하는 도련님의 눈에 하트가 가득했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한동안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번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집도 굉장히 크고 좋았고 입고 다니는 것들이나 차도 상당히 비싸 보였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만나서 밥이라도 먹는 날에는 모두 도련님이 다 냈어요. 그래도 형인데 내가 내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더 여유되는 사람이 내는 거지. 나는 형한테 이러려고 돈 이악 물고 번 거라니까. 진심이 뭐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도련님은 불임이라고 했거든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나는 자식이 생길 리도 없고 나중에 우리 승이 다 죽어야지. 너는 앞길이 구만리인 애가 벌써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희 딸아이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동서는 아이 안 가지고 싶어? 어찌되었든 불임 판정을 받은 건 도련님이었으니까 동서는 혹시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저희 둘이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은데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면서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 얽매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랄까 어딘가 거슬리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 하나로 그냥 잘 만났다 싶었던 것 같아요.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형님은 그러고 외출하세요? 왜? 이상해? 아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이게 편해,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였지만 그냥 무례한 거였죠. 뭐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서가 딱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애써 솔직한 거라고 포장을 한 거였죠. 기분 나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저희같이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가족이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동서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부동산 시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충분히 많이 벌었잖아.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해. 현재에 만족하면 어떻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린 돈도 많아서 그러지도 못해요. 라고 말이죠. 잘 모르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드문드문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형님, 돈 좀 없으시죠? 얼마나 필요한 건진 모르겠지만 동서가 원하는 만큼 융통할 능력은 안 돼. 한 번은 돈이 있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저는 없다고 했어요. 뭐 실제로 여유롭게 있지도 않았지만 왜 그런 거 아시나요?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큰 돈 말고 성실하게 노동으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어느 천년에 부자가 돼요? 나는 딱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니까. 그건 형님 생각이고 형님 딸은 부잣집 딸이 되고 싶을걸요? 사사건건 돈 가지고 많이 있어야 한다. 돈이 최고다. 뭐 그런 말을 해댔어요. 어느 순간은 그 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걸 두고 세뇌라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동서가 내내 저에게 돈 이야기만 해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늦은 밤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그냥 어딘가 불안한 기분 말입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저를 흔들어 깨울 이유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눈을 떴을 때 남편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준이가 도련님이 왜?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실려갔대.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둘러 남편을 챙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되뇌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민준 씨 사망하셨습니다. 뺑소니라고 했습니다. 도련님을 치고 간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순간 땅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남편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도련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을 놓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병실에서 3일간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면 쓰러지고 눈을 뜨면 쓰러지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슬픔에 잠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남편을 보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쯤에 이상하다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형도 저렇게 슬퍼서 몇 번이나 쓰러지는데 부인이라는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그러게, 하나도 안 슬퍼 보이네. 우는 것도 못 본 것 같은데? 바로 동서였어요. 동서는 그 자리에 꿋꿋이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님들의 말처럼 정말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간간히 대화를 나누다 미소를 짓는 일도 있었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동서가 이상하다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는 생각으로 애써 어떤 의심 같은 것을 덮었던 것 같아요. 동서, 힘들지 않아? 들어가서 조금 쉬어. 괜찮아요. 이 사람 마지막 가는 길. 제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배웅해야죠. 그리고 동서의 그 말을 듣고는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 미안한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도련님이 그렇게 가고 얼마간은 남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하나 남은 가족이, 그리고 어렵게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 씨한테 돈은 받았어?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서둘러 되물었습니다. 무슨 돈? 민준이 힘들다고 하면서 나한테 투자금 받아간 거 있는데 당신한테 돌려준다고 했어. 그거 못 받았어? 남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동서가 어느 날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도련님이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든데 5억만 융통을 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더군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5억은 없다 하고 거절하는 투로 말했더니 이렇게 하면 5억을 만들 수 있다며 돈을 빌리는 법까지 알려줬었다고요. 처음에는 어딘가 미덥지 않아 거절했지만 동생이 정말 힘들어한다, 밤마다 술을 마신다, 죽을 거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도련님을 들먹이는 동서 때문에 결국에는 해줬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안 하면 어떡해. 아니, 나는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이야기 안 했지. 그리고 이자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고 저번 주까지 원금 보내주겠다는 문자 왔는데 돈 안 들어왔어? 저는 서둘러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왜?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와서 물었어요. 사실 그 뒤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드문드문 흐릿하게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어디서 돈을 빌렸냐고 물었던 것과 남편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말고는 말이죠. 동서는 사기를 치고 나른 거였어요. 저희 남편 돈은 물론이고 도련님 앞으로 된 재산도 싹 다 처분하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통해서 돈을 빌린 그곳도 이상한 곳이었어요. 이자가 그동안 엄청나게 불어서 5억이 8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는 사기를 당한 거라고 신고도 하고 동서를 찾았지만 동서는 정말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네 새끼 학교까지 찾아갈 거야. 알겠어? 제발 아이 학교만은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돈 갚으라고. 어디서 뻔뻔하게 남의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으면서 하지 말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그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고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몰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정말 처참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몰리니까 탓을 안 하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탓하는 것 같은 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많이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러게 왜 그 큰 돈을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덜컥 빌려줘. 미안해. 지금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나랑 우리 수아는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런 큰 돈을 빌려주면서 의심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이랑 수아 볼 면목이 없다. 이 정도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바보인 거지. 등신.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 남편과 쌓아온 소소한 행복과 알찼던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깨져서 구렁텅이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갚을 엄두도 나지 않았고요.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엄청난 크기의 문제로 내가 눌려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냥 내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이걸 벗어나려면 죽음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두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다 해결할게.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너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남편 얼굴만 봐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왔을 때였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 동서 잡아서 오기라도 하게? 잡아오면 돈은 받을 수 있고? 내가 다 해결할게. 해결할 수 있어. 당신이랑 수아랑 평생 빚에 안 쫓기며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결연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서는 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냥 또 동서를 찾아 밤거리를 헤매겠구나. 그것도 아니면 경찰서에 찾아가서 동서를 찾아달라고 빌겠구나. 아니 그마저도 아니면 그 사채업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오겠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가 말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 진동음에 깼던 것 같아요. 이민석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민석 씨가 한강 인근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물어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그저 멍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병원에 갔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일을 겪으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하나 기억나는 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성질을 내던 것과 빚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서류를 들고 온 누군가, 그리고 이 형제는 참 불쌍하다고 혀를 차던 조문객들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멍하게 울면서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보다 못한 친한 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당분간은 자기가 돌보겠다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그 언니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만약 그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저희 딸아이는 밥도 못 얻어먹고 우는 엄마 옆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와서 주사를 놔줬어요. 그러면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병원이고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누가 붙여줬는지는 몰라도 간병인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언니가 본인이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없어서 간병인을 고용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기 엄마, 정신이 좀 들어요? 애 생각해서라도 정신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지. 그 간병인분은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은 분을 만났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간병인분은 이야기를 대충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아기 아빠도 잘 살라고 그런 선택을 한 걸 텐데 엄마가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니까 아기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사실 당시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그 간병인분은 정말 옆에서 착실하게 저를 간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을 거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혹시나 저도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어딘가 그래 보이는 눈이었다면서 말이죠.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수아는 어떡해?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연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에게 많이 박하게 굴었잖아요. 마지막에 말입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라는 듯이 군 게 너무 마음에 박혀서 눈을 감을 때마다 그날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날이면 한쪽에서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죽지도 살지도 못한다는 게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제가 정말로 딱 그랬거든요. 죽지도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못한 상태요. 그런 생각이 길어지는 날이면 발작한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온 몸을 비틀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러면 또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놔주고 간병인분은 저를 안타깝다는 듯 바라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그날은 제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다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진정을 한 상태로 누워있는데 간병인 분이 잠시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괜히 말을 거셨습니다. 아마 저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리고 요즘 과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혹시 먹고 싶은 과일 있어요? 내가 내일 올 때 사서 올게.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가만히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니 어딘가 진정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쥐고 있던 손에도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간병인분이 갑자기 놀라셨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남편이에요? 화들짝 놀라서 묻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진 좀 이리 줘봐요. 그리고 그 말에 사진을 간병인분께 건넸어요. 그런데 간병인분이 남편의 사진을 보다가 눈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죽은 남편이 이 사람이 확실하죠? 그쵸? 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아이고 세상에나.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어. 누구랑 똑같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간병인은 저를 잠시 뚫어져라 보더니 자신이 어딘가로 잠시 전화를 걸고 오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와중에도 저분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좀 줘보게. 굉장히 잘 차려입으신 노신사 한 분이 와서는 저에게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멍하니 보다가 사진을 줬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말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가 풍기는 사람 말이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할 것 같은 사람. 그 노신사분이 딱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똑같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간병인 분이 누굴 두고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 노신사분의 얼굴은 정말 남편과 판박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인가? 예, 찾으시는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촉촉해 보이는 얼굴로 그렇게 묻던 노신사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네, 그 딸아이를 좀 볼 수 있나? 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참다 못해 조금 짜증을 내며 물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온 말은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 같아서 그러네. 라고 말이죠. 어지간하면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생각하며 터무니없는 말 취급했겠지만 그러기엔 그 신사분과 남편의 얼굴이 무슨 거푸집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를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그쪽에서 조용히 딸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가더군요. 아마도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기사가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 나는 금방 돈을 요구하는 전화나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끝내 오지 않았지.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기분이 안 들더라고.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사건의 전말은 그러했습니다. 그 노신사분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셨고 굉장히 부자셨는데 40년도 더 전에 남편이 갓난쟁이일 때 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말이죠. 뱃방으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요. 남편한테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고아원에 같이 버려진. 혹시 그 동생이라는 자는 어디 있나?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말에 인상을 잠시 쓴 그분이 조용히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그 동생이라는 자가 이렇게 생겼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님의 젊은 시절로 보이는 남자와 그 옆에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맞았어요.
그 사람은 도련님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얼굴을 보고 아마도 그 회장님은 맞는다는 걸 아시는 듯 보였습니다. 얼굴을 싸매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살아있었다니 하시면서 말이죠.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 와중에도 저도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잠든 딸아이를 보시다 그렇게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오셨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내 아들이 맞다더군. 그 말을 하는 그분의 얼굴은 정말 참담해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찾던 아들을 40년이 넘도록 찾았는데 죽었다니. 그런데 그간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라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동서의 일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했어요. 물론 감정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더더욱 나쁜 년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상관 있겠어요. 어차피 죽일 년인데. 끝까지 자기 식구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날 그렇게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닐세, 자넬 탓하는 게 아니야.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녀는 내가 꼭 잡아와서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라고 말이죠. 저 역시 너무나 바라는 바였습니다. 물론 무릎만 꿇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저는 그분이 다녀가고 난 뒤 점점 회복되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나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딸 내가 없어도 책임져줄 가족이 생겼구나. 그러면 나는 안심하고 떠나도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나쁜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딸아이가 저를 안고 엄마 다 나았냐며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냐며 우는 모습을 보고 사라졌지만요. 병원비도 간병인 비용도 다 내셨더라고. 그분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명함도 주고 가셨어. 내가 안 받겠다고 했더니 언니한테 줬나 보네. 왜 안 받겠다고 한 건데? 내가 막을 수도 있었어.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나도 끼친 영향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아버지한테 내가 뭘 받아.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제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그게 아니라며 저를 달래줬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남편에 대한 죄의식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그건 평생을 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를 찾는 사이 알아낸 남편이 왜 고아원에 버려졌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부인이 임신이 안 된다고 했어. 어디서 아들 하나 데려다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했다더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겁도 없이. 아내가 다시 한번 유산하고 나서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던 모양이야. 자기 아들 데리고 오라고 난리를 부렸대. 그래서 갓 태어난 우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친 것 같다고들 하더군. 내 아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은 거지. 그러면 버릴 거였어도 남편만 버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버린 게 아니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얼굴로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들이 4살 되던 애였나 그 집에 불이 났다더군. 이웃집 남자가 애 둘만 데리고 나왔다고. 그 엄마랑 아빠는 그날 죽었다고.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아들 둘이 그 집 아이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진 아이 둘은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러니 평생을 형제인 줄 알고 살 수밖에요. 갑자기 남편이 더더욱 불쌍해졌습니다. 자기 형제도 아닌 도련님을 평생을 찾았고 또 찾아서는 자기 핏줄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은 사기까지 당해 죽기까지 한 남편이 말이죠. 살아있었으면 내 손으로 죽였을 테니 그때 불에 타 죽은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사라진 뒤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회장님은 재혼을 한번 하기는 했지만 가족의 정을 붙일 수 없어 밖으로 나돌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여태 혼자 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조심스럽게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네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아이랑 같이 들어와서 살지 않겠나? 늙은이 적적해서 집에 사람 소리라도 났으면 싶어서 그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라겠네.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친한 언니는 뭘 고민하냐고 당장 가라고 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죄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언니의 말에 제 마음이 돌아섰던 것 같아요. 너야 그렇다 치고 수아는 자기 할아버지의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 왜 수아의 권리까지 네가 죄책감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지 못하게 해? 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아는 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고 회장님의 소녀였습니다. 제가 죄책감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떼어놓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지금 댁 형님이 용서해주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당신 지금 사기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있는 거 알아?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 전 남자친구랑 짜고 남편 뺑소니 친 것 같은 정황이 나와서요. 지금 증거도 다 확보해서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악마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보험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도련님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자친구와 짜고 도련님을 죽인 거라고 말이죠. 그러기 전에 저희 남편에게 돈을 뜯어간 거고요.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아니라니까? 내가 안 죽였어. 안 죽였다고. 너는 정말 악마다. 악마.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힘을 쓰시는 중이라고 얼핏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서는 감옥을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 너는 좋겠다, 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건지 본색을 내보이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뒤진 남편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이 저렇게 부자면 게다가 가족도 없다며. 그 재산 다 네 딸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러니 좋겠지. 너 사실은 속으로 춤추고 있지. 좋아서. 어? 왜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눈이 돈다 하는 기분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에 그런 기분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눈이 돈다 하는 기분을 느끼고 잠시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기억이 돌아온 순간은 머리 놓으세요. 진정하세요. 진정. 제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어요. 아프다고. 이거 안 나? 내가 오늘 여기서 너 죽인다. 어? 내가 여기서 너 죽이고 나도 죄값 받을 거야. 그렇게 울면서 동생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만하거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손을 풀지 않은 채로 고개만 돌려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말이죠. 회장님, 네가 범법자가 되면 우리 손녀는 어떡하냐? 안 된다. 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저를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아, 댁이 죽은 그 양반 아버지세요? 부자라는? 동서의 그 말에도 회장님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동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동서는 악에 바친 건지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싶은 거였는지 그냥 말을 막 뱉었습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아니라 다 쓰레기였어요. 아이고, 그 양반도 진짜 불쌍하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런 부자 아버지 만나서 호강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그러게 왜 죽어 죽기를. 그러면 나도 더 뜯어먹을 거 많았고 좋고 다 좋잖아. 제가 다시 욱해서 그 여자를 노려본 그 순간이었어요. 짝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놀라고 경찰분도 놀라고 정말 모두가 다 놀랐어요. 아저씨 미쳤어? 버러지 같은 년이 어디서 함부로 내 아들을 들먹여? 네가 지금 주제 파악도 상황 파악도 안 되지, 어? 그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위압감에 주눅이 들어서 몸이 작아지는 기분. 회장님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분이니 그렇게 대단한 분이 되신 거겠지만요. 내가 인제 와서 겁날 게 뭐야? 나는 어차피 이제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있잖아. 그 말에 동서가 회장님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네 목숨. 순간 그 여자의 겁먹은 얼굴을 저는 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표정과 말투도 모든 게 다 말입니다. 나중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이 진심이셨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진심이었네. 그리고 하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뭐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셨지만요. 회장님은 죽은 남편에게 못다한 부모 노릇을 손녀에게 다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 딸아이에게 엄청나게 잘해주셨습니다. 낯을 가리는 편인 딸아이도 금방 할아버지라는 말을 뱉을 만큼 말이죠. 처음 딸아이에게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던 날 회장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그 얼굴을 보고 저도 울컥해서 울 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너무나 보고 싶고 불쌍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아줄 부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평생을 외로워하다가 그렇게 간 거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부자고 다정한 부모가 있을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자신이 평생 고아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핏줄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가버린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아직도 하하호호 웃고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차마 그럴 수 없어요. 한 번은 회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도 있어요. 네가 웃고 행복해야 하면 그 아이한테 미안하니? 네, 미안하고 남편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늘 마음 쓰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편을 좋아하지 않겠니?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겠어? 물론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것에 슬퍼하는 저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채감이나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겪어야 할 이 호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하루에도 12번은 그 집을 더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자립할 수 있을 때면 그 집을 나오겠다고 정말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차마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라는 호칭도 말이죠. 그냥 저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조금 서운해하시는 것 같기는 했어요. 언제까지 회장님하고 부를 셈이냐?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쉽사리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 또한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남편도 못 불러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한 것 같던데 아마 안 될 거예요. 회장님이 줄이라는 줄은 다 돼서 그 여자가 감형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전에 회장님이 했던 말처럼 절대 살아서 감옥을 걸어 나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안에서 평생 괴로워할 거예요.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던 여자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성에 차지는 않지만요. 요즘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제가 그날의 남편이 된 꿈을 말이죠. 꿈에서도 처참하고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느낌이 들어서 숨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 잠에서 깨요.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당시에 남편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미안함, 그리고 무서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편하게 자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짓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면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처럼 다시 아파질지도 모른다고 해서 말이죠. 딸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또 남편에게 미안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남편이 간 것을 계속 기억하고 아파해야 하지 않나. 그게 내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것을 남편이 바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듣겠지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었다고. 정말 1등 아빠였다고. 그리고 나와 우리 딸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부부로 만나자고. 그때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말이 참 많죠. 이런저런 이야기와 넋두리를 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건 아닌지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이제 와서 걱정되네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개운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보면 사연을 쓰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사연을 끝내야겠네요. 들어주신 모든 분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힘드시더라도 늘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 엄청난 일을 겪고 끙끙 앓다 기적처럼 회복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라도 익명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셔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편과 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만난 반 친구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막연한 친구 사이셔서 저희를 데리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집에 맡겨져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사이예요. 소위 말하는 소꿉친구의 정석이라면 딱 맞겠네요. 서로 집도 가까워서 학창시절에도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쭉 연락하면서 놀이공원이다 카페다 노래방이다 놀러 다니며 어울리다 보니 연애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처음에는 헤어짐이 두려워서 서로 친구로만 지내자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친구를 잃으면 너무 슬프고 사진 앨범을 봐도 서로의 지분이 엄청 높은데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그때 앨범을 열어볼 때마다 슬퍼지기 싫었어요. 사귀었던 시간을 부정하면서 고백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숨겨서 계속 좋은 친구로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서로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사귀지는 않는데 사귀는 것 같은 오래된 친구 사이를 서로 꽤 오래 유지했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친구로만 지내다가 이윽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결국 만나게 됐네요. 사소하게는 음식 취향, 노래 취향, 선물 취향과 가진 성향 등등 친구로 지낸 세월이 길어서인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잘 아는 만큼 싸우는 일도 드물어서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면서 종종 남자친구의 여부를 묻기도 하시던 부모님께 이 연애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 남편이자 당시의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나서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령대도 잘 맞겠다, 내심 서로 잘 되기를 바랐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쏙 들어갈 만큼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농담처럼 진담처럼 둘은 언제쯤 결혼할 거니 하는 말을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순조롭게 그지없는 연애를 몇 년쯤 더 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바람처럼 정말 결혼도 하게 됐네요. 어머나, 경사네, 경사.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소윤이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아유, 든든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생기네. 김서방, 앞으로 우리 소윤이 잘 부탁하네. 응? 잘 부탁해. 양가 부모님과 함께 내내 웃음꽃이 피던 상견례 날과 그 어떤 날보다도 꿈만 같고 완전했던 결혼식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버진로드를 걷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분 좋은 고향감에 가득 차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기분. 좋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딱 맞아떨어져서 정말 행복한 날들만 계속 펼쳐졌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기혼인 친구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댁 잘 만나야 한다, 잘 만나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댁을 참 잘 만났거든요. 실은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가 뭐래 가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을 하시면서 탐탁찮게 보신다는 등 친구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매일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다는 등 주말마다 신혼집에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신다는 등 이혼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예, 너 진짜 시댁 잘 만나야 해. 나 봐봐.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하잖아. 아, 우리 어머님은 진짜 괜찮으신 분이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잘 알아. 그거야 며느리 되기 전이고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니까? 솔직히 결혼 전에는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말도 들었던 터라 더욱 물론 어머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 알았지만 만약이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사람을 떨리게 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껏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었네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인 얘기였어요. 어머님께서도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편 좋아하는 반찬은 한두 가지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가득 있다든지 좋은 걸 보시면 저부터 챙겨주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남편은 어머님께 투정처럼 대체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다 며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면 아들, 소윤이 좀 봐. 얼마나 예쁘니? 너도 반만 닮아봐라. 아유, 다 근이 시꺼매져가지고. 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도 어머님이신데 특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혼자 가려고 그래? 아빠가 데워다 줄게. 우리 딸 하시면서 명품 가방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만 먹으라고 당부하시며 몰래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과 쇼핑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나서서 짐꾼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댁에 더더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네요. 며느라기를 예뻐하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며느라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집이 흔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단편적이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더 그랬네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더욱 잘했고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전을 부쳐 먹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남들은 지옥이라는 명절이 제게는 마냥 행복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금술은 물론이고 저희 엄마 아빠 금술도 좋으셔서 화목한 가정하면 딱 우리 집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은 없을 거다 확신했는데 행복은 부서지기가 너무 쉽고 행복에 금이 가는 게 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원래 불행은 예고 없이 평범하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오랜만에 친구와 주말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약속 장소가 친정집 근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과일이랑 빵을 사들고 가기로 했죠.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가서 전화로는 미처 못다한 얘기들도 마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는 과일 가게에서 엄마와 아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을 하나씩 사들고 빵집에서는 저희 가족이 다들 좋아하는 빵을 샀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글쎄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종종 혼자 시댁에 갈 때 아버님께서 저를 태워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셔서 익숙한 그 차 맞아요. 아버님의 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과 놀러 오셨나 보다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네 분께서 워낙 친하시고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왕래가 잦으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시댁에서 엄마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섭섭하다며 친정에도 놀러 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반갑게 다가서려는데 차 안에서 언뜻 실루엣으로 연인들끼리 할 법한 망측스러운 애정행각 있잖아요. 그런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금슬이 정말 좋으시네. 여기서 마주치면 많이 놀라시겠지? 하고 웃으면서 놀래켜드리려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실까 기대하면서요. 근데 다음 순간 놀래킬 생각은 잊은 채로 뺨을 연달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도 당연하게 어머님이 타고 계신 줄만 알았던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께서 내리셨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엄마가 왜 저기서 내리시지? 설마 아닐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과 함께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그저 바라만 봤네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명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봐버려서 스스로 합리화도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아버님 차가 떠나기 전 저는 일단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어디로 숨었어요. 그리곤 집에 혼자 걸어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부정도 해보았지만 거짓말처럼 웃고 있던 엄마의 눈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결국 그날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저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게 되었답니다. 집으로 와서도 내가 환각을 본 게 아닌가, 잘못 봤던 게 아닌가를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그냥 들고 온 과일 봉지랑 빵 봉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었네요. 당신 무슨 술이야? 술도 못하는 사람이. 나 오늘 술이 한 잔 생각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얼른 자. 남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절 보고 꽤나 놀란 눈치였지만 고지고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댔어요. 남편에게 상의할 수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을 나 혼자만 안다는 건 그날 약속을 잡지 말걸, 집에 가지를 말걸,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느꼈어요. 그 어느 집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우리 집이 더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본 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허상이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선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오늘 본 모든 광경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었어요. 허나 그게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나요? 저는 그날 밤을 꼴딱 새고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하기까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엄마와 시아버지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간 제 정신이 망가질 것 같고 엄마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정말 큰맘 먹고 친정집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 우리 딸 웬일이니? 엄마는 아직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태연하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을 샅샅이 아주 낱낱이 다 말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야, 내가 본 게 맞아? 소윤아, 일단 엄마 말을 들어봐.
정말 오해야, 소윤아. 그냥 잠깐 아빠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상의? 무슨 상의? 아빠 핑계대지 마, 엄마. 엄마는 상의를 그딴 짓을 하면서 해? 대체 어떤 상의를 해야 그런 스킨십을 하는 건데? 그딴 짓이라니. 소윤아,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동네 시끄러워.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면 너도... 됐어. 내가 지금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그리고 그게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행동이야? 소윤아, 엄마는... 진짜 실망이다, 엄마. 아빤 엄마가 이러는 거 알아? 진짜 둘 다 해도 너무하네.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도 안 되는 말로 횡설수설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옹이 구멍도 아니고 제가 본 게 대체 뭐가 아니란 말인지. 아니, 차라리 제 눈이 옹이 구멍인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장면 볼 일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정말 더는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집으로 가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절 붙잡으시며 해선 안 될 말까지 하더라고요. 소윤아, 비밀로 해줘라, 응? 그럴 거지, 우리 딸. 전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깊은 충격에 빠졌고 곧바로 집에 돌아왔지만 일주일 내내 정신이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평생 깨지도 않던 그릇을 깨질 않나 물을 쏟질 않나.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버님과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도 짜증스러워서 아예 전화를 꺼뒀던 것 같네요. 정말 받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정신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 있죠. 아직도 그 장면만 생각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어머니, 남편, 아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내 말 한마디면 우리 두 가정, 아니 세 가정은 갈라지다 못해 갈기갈기 찍힐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도 너무 뻔하게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입을 다물면 이 허상이라도 유지될 텐데 입을 다물어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붙잡으며 하다 보니 일말의 억울함까지 들더라고요. 왜 잘못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인데 저와 다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저는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참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한 번은 차라리 불륜을 저질렀어야 했다면 사돈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과 저지르지 왜 꼭 서로여야만 했을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두기도 했네요. 무슨 대답을 들을지 무서워서 진짜 하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심지어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동안 몸살이 나서 회사도 쉬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여보, 나 오늘 반찬 낼까? 내가 전복죽 사가지고 일찍 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기는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떻게 혼자도. 약이 이게 다야? 올 때 약도 사와야겠네. 일단 집에 있는 약 먹어. 알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반차까지 내가며 전복죽도 사다 주고 감기약에 비타민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혼났네요. 열에 달뜬 김에 헛소리처럼 털어놔 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그렇게 말해볼까. 마음속으로는 남편한테 수십 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도 똑같은 충격을 겪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먼저 겪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온 결론인데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라도 놓아야겠더라고요.
떼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든 말든 해야지. 손을 놓고 있다간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한결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아버님과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 있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더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떨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백 번은 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간 것 같네요. 두 분이 너무 흔쾌히 만남 제의를 수락하시길래 저는 두 분이 당연히 해명이나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잠깐의 실수였다, 그게 아니었다. 다시는 그럴 리 없도록 하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받아친 말들만 생각해 갔었는데,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제가 두 분께 이만 헤어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대사를 뱉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말보다 더 막장인 말로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선을 넘었다. 너도 알잖니, 소윤아.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진심이란다.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이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마. 계속 미안한 짓을 할 것 같으니 그냥 너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 아버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맨입으로 눈을 감아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면 내 명의로 된 건물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물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며느라, 부탁한다. 지금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을 누구한테? 지금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실수였을 뿐이다,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건물을 줄 테니 눈을 감아달라.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세요? 아니,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딴 식으로 뒤에서 더럽게 만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아빠는? 어머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며느라, 진정해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정말 아버님을 아빠처럼 따랐어요. 아빠랑 20년도 더 된 친구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딸딸 하시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기라도 하세요? 아주 살판 났네요.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어딨냐고요.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단단히 미쳐있는 거 알아?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나를 당신 아들만큼 때로는 아들보다 더 챙겨주고 아껴주는 거 엄마가 봤잖아. 엄마랑 아빠랑 오래전부터 친하다고 친구 딸이면 내 딸이라고 우리 딸, 내 딸 하면서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래? TV에서 불륜 얘기 나올 때 욕할 게 아니었네. 여기 더한 상간 연놈들이 있는데 뭐하러 욕하고 뭐하러 봐. 정말 그 뒤로는 거의 미친 것처럼 눈이 뒤집혀서 알고 있던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네요. 저보다 어른들인데도 해선 안 될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어른은커녕 사람처럼도 안 보였어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쌍욕을 듣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그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할 것도 없구나 싶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괘씸한 나머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득 담긴 물컵을 시아버지 면상에 찌끄러 버렸어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와 엄마 행동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게 물세례를 맞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시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그래, 너도 많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구나. 알겠다. 시간을 줄게. 시간?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요? 여기서 저는 더 화가 나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잘못한 건 아는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진저리를 치면서 홧김에 다 폭로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자리를 벗어났네요. 엄마가 손을 뻗어서 나가려는 제 팔을 잡기도 했지만 악을 쓰면서 뿌리치고 나왔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때만큼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빠와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제 남편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죄가 없는데 차라리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애초에 그러지 말지. 친구면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시아버지고 내 엄마인가.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리가 정도가 따로 있지. 마음을 난도질하든 아주 진창에 처박아서 다시는 어디에도 못 내밀게 하든 해서라도 없애버려야 할 게 맞는 거 아닌가.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게 있는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와 시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끓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병이 나나 싶었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으니까 갈 곳을 잃은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뻔뻔한 삼자대면을 한 이후로 제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는지 남편이 나서서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하고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무슨 끼미를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뭐 나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 거.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말해봐. 그게... 이래서 사람의 촉이 무섭다고 하는 건지 남편은 제가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만 거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막함에 눈물이 난 건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엉엉 울고 또 울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할 말을 잃은 단단히 충격받은 표정이 되었고요. 그게 정말이야? 정말 장모님이랑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은 불륜이라는 단어도 쓰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니 입 밖으로도 꺼내지 못하는 듯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그 뒤로 저와 남편 둘 다 시름에 잠겨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신중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일도 천천히 생각해 보려는 듯 했어요. 반대로 저는 하루에도 문득문득 분노가 끓고 연민이 끓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날 일들이 떠올라서 다시 분노가 절절 끓다가 연민이 가득 끓다가 두 사람의 불륜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중일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며 보냈어요. 그러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꺼내기도 전 기어이 집안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저와 남편을 부르신 것이었죠. 얘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실은 내가 얼마 전에 네 아버지 핸드폰을 보다가 문자 내역 하나를 봤는데 그 내용이 여간 충격이라 사실 확인차 널 불렀다. 며느라, 솔직하게 대답해다오. 네 시아버지랑 엄마 그렇고 그런 사이니? 어머니.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자세한 경위는 몰랐지만 어머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님 앞에서 더 거짓말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죠. 저는 맞다고 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어두워지셨고 어머님은 입술을 꼭 깨무시더니 눈물을 떨구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성격이신데 그날따라 문자가 자꾸 오길래 느낌이 쎄 확인했더니 문자 내역에는 우리 관계 알았으니 며느리 입을 돈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수신자는 저희 엄마였고요. 저희도 충격이신데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어떠셨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이라 하루 종일 손발이 덜덜 떨렸다 합니다. 그래도 사실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 절 부른 거였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나 그랬구나. 맞았구나. 시어머니는 사실을 확인하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차라리 제가 말씀이라도 미리 드렸다면 충격을 덜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알게 되셨으니 왠지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짐처럼 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는 그만 더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당황이더라도 남편 입장에선 충격이었을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실은 나 내 남편 이날이 이때껏 많이 맞춰주고 살았다. 명진이 너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 바람 이번 처음이 아니야. 내가 몇 번 봐줬기 때문에 이날이 이때껏 저 사람이 나한테 저리 잘해주고 산 거야. 젊었을 적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네가 어려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도 이웃집 여자랑 바람이 난 양반이다. 뭐라고? 엄마, 그게 정말이야? 저 역시도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 온화하고 다정하신 아버님이 바람피는 논팽이였다니. 순간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안 되어서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명진아, 너 그러지 않을 거 알지만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 꼭 지켜야 할 게 2가지 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생계. 2번째, 바람 안 피는 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첫 번째가 조금 힘들다 해도 2번째만큼은 꼭 지켜야 해. 알겠지? 그걸 어겼다간 부인한테 가차없이 내쫓기는 거야. 당시엔 남편이던 저던 아버님의 그 말을 듣고 하하호호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던 시어머니 얼굴은 어떠셨을까요?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둡다 못해 새카마셨을 겁니다. 새삼 그 일이 떠오르니 왜 이리 더 충격적이고 역겨운 건지 정말 시아버지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 말을 듣고 한동안 옆에서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그간 말하지 않았냐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늦었구나. 일단 너네들 출근해야 하니 가라.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시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서글픈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고 웃어 보이시는데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나 남편이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있겠다며 편의점에서 술을 깔아놓고 정신없이 마셔대더군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 나는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맨날 나 하고 싶은 거 시켜달라고 때만 썼는데 내가 진짜 철부지였는데 철부지였어. 하고 우는데 제 마음이 다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저는 이 일을 어찌됐건 아빠한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와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이니 제가 먼저 아빠를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신기하죠. 제가 아빠에게 연락도 하기 전 아빠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로 연락을 해왔어? 소윤아, 일단 만나자꾸나. 너도 들어보면 무슨 일인 줄 알 거야. 아빠의 말은 의미심장했고 그때부터 가슴이 두려울 정도로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 퇴근을 하고 난 후 바로 카페로 달려갔는데 아빠가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왔니?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앉아라. 오늘 너를 부른 건 내가 아무래도 네 엄마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너한테 알려주려고 불렀다. 알고 보니 아빠는 이미 엄마의 불륜 사실을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자주 외박을 하고 평상시와 다른 옷을 입고 다녀 의심을 몇 번 하게 됐는데 미행을 해보니 그 상대가 사돈 어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빠는 이걸 도저히 말로 풀 수가 없어 혼자 저처럼 끙끙 앓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참으시다가 어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고 다 털어놓게 되었고 저희 엄마에게도 이혼을 얘기했다고 하셨네요. 너도 충격이 많았을 텐데 부모로서 이런 꼴을 자식에게 보여 미안할 따름이다. 아빠가 왜 미안해? 아빠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저는 아빠가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마른 오징어처럼 말라 저에게 이혼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그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이 왜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는지 정작 불륜 당사자들은 저에게 거래까지 제안하며 뻔뻔한데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엄마였기에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밖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가 이미 아빠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너 네 아빠 만났니? 만났어. 네 아빠가 이혼하자고 해서 나 이혼하려 한다. 그런 줄 알아라. 엄마, 그럼 시아버지랑 뭐 살기라도 하려고? 엄마도 이제 엄마 행복 찾아가야지. 그럼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발목 잡지 마. 그러니 그때 네 시아버지 말 들었어야지. 네 명의로 건물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 너무 기가 막혀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초라하게 앉아있는 우리 아빠와 눈물 짓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번갈아 스치면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절 낳은 엄마지만 그 뻔뻔스러움이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 시어머니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계획을 모두 들으시더니 알겠다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동의하에 흥신소에 의뢰를 했고 두 사람이 불륜을 했던 장면들을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그것들을 지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의 지인들이었죠. 외할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씀드리진 못했고 외할머니를 제외한 엄마 쪽 자매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엄마나 시아버지나 동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지금? 어디 그런 짓을 해? 당장 삭제하네? 엄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인간이라면 그런 것도 좀 이제 아실 나이에요. 뭐라고? 이 계집애가 당장 너 그거 치워? 안 그럼 내가 고소를 하든 어떻게든 못하게 막을 거야.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엄마였지만 시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비슷한 협박 내용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좋게 구스르듯 며느라 잠깐만 보자 하시더니 난데없이 절 보자마자 제 뺨을 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지금껏 잘해준 건
다 그 사람 딸이어서야. 그래서 아껴줬더니 이딴 짓을 저질러.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디 함부로 그걸 사람들한테 보내고 앉아있어. 네 시아버지가 만만해? 만만하냐고.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버럭버럭 아주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와중에도 소리를 치시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허나 저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뺨을 맞자마자 달려오셔선 똑같이 시아버지 뺨을 때리셨습니다. 당신이 얘 불러낼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고 따라왔지. 어디 귀한 내 며느리 뺨을 때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그렇게 바람 피고 펴도 또 피고 싶디? 너 같은 놈은 그냥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놈이야. 나 당신이랑은 이혼하려 했어. 이참에 아주 잘 됐어. 에라이 더러운 놈. 시어머니는 가슴이 아주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턱턱 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자기가 바람핀 남자가 되어 뺨을 얻어맞은 상황이 되니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시더군요. 허나 시어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바람핀 여자들을 줄줄이 말씀하시면서 더 창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 못해? 왜요? 더 있는데. 당당하잖아, 당신. 더 말해줄 테니 어디 들어봐. 결국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가시면서 상황이 종료되었죠. 그 뒤로 엄마도 시아버지도 본인 하신 일은 부끄러운지 자취를 감추고 저에게도 연락이 없더군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는 현재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다는 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로선 지금 이게 최선이네요. 또 간간히 아빠를 뵈면서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있는데 아빠는 아직도 충격이 크신지 우울해하는 기색을 보이시곤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요. 이제부터 제가 딸로서 아빠에게 더 잘해드리고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 이번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직장도 그만두었지만 지금 저를 챙기기보단 아빠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우선일 것 같아 매일 안부 전화 드리며 글이 보내고 있답니다. 살다 보면 극복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하잖아요. 제가 정말 딱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지라 아직은 마음을 추스르기 바쁜데요. 지금으로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이 일이 모두 잊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겐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